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이수진 박사님 댁에서 세계문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선생님 좀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아, 선생님 또 이런 또 세계문학의 주제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세계문학에 관한 원래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계문학을 또 공부하기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문학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 세계문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그 시작을 한 어떤 출발점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뭐 그냥 부지런히 읽은 건데요.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문학이 사실은 또 엄밀히 말하면은 영국은 유럽 대륙에 속하지 않는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갖고 영국 문학은 좀 고립된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대륙의 프랑스나 독일하고의 어떤 문학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거의 맞거든요. 영국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우선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그 문학 작품을 통한 그러니까 삶은 또 어떨까? 영문학 이외에 그런 것에 관한 호기심은 좀 있었고요. 물론 시작은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세계문학에 속하는 그런 작품들도 한 권, 두 권 사서 읽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아마 사람들마다 세계문학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세계문학이란 말을 딱 들으면 우선은 전공이 영문학이니까요. 우리가 둘 다. 특히 유럽 쪽의 문학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글쎄요, 이 큰 범주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지배권의 사실 문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문명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식민지를 이렇게 그들 용어로는 개척이지만 식민지 입장에서는 침탈을 당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문학도 여기서 말하는 세계 문학은 거의 서양 문학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 역사나 문화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학 작품에 담기게 되는데 그런 작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영국 사람들의 특징, 뭐 독일 사람들의 특징, 프랑스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선호하는 작가도 생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한국 문학하고도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교차 독서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큰 도움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선호하는 작가들은 꽤 있는 편이에요. 저는 세계문학에 속하는 작가들 중에.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있는 그런 참이고요. 예, 우리의 이제 뭐 유명한 계몽주의 작가 이광수 같은 경우도 톨스토이의 이제 가마론이라든가 이런 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뭐 D.H. 로렌스의 어떤 그 작품 이런 걸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호석 작가도 이제 그렇게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문학이라는 것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렇게 서로 연관성 항상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동양에서의 콩쥐팥쥐가 있다면 서양의 신데렐라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동양과 서양은 저는 이제 비교 문학을 하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은 어떤 그 나라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달라도 생각은 참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화라고 할 때도 이제 그 우리가 동양에서는 계단 아래잖아요. 그렇죠? 회화라는 게 예. 계단 아래인데 이 서양에서는 유어 머제스티라고 해서 당신의 장엄인데 그러니까 서양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양은 왕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낮추는 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을 올리는 거나 발상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제 저서에도 썼지만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런 연관성상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읽어보신 정말 그 서양에 관련된 세계 문학의 저서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손꼽을 만한
그 작가가 물론 힘드시겠지만 몇 분만 꼭 예. 이야기해 주신다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석사할 때요, 거의 매일 새벽 한 3,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읽었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로맹 롤랑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로맹 롤랑이라는 작가가 쓴 게 장 크리스토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대하 소설인데요. 그 작품은 그 로맹 롤랑이라는 작가가 베토벤을 숭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에다가 장 크리스토프라는 인물에게 베토벤의 어떤 모습을 투영을 시켜서, 그러니까 장 크리스토프가 베토벤의 뭐랄까요, 그 대변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독일 정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에서 장 크리스토프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독일 정신과 프랑스 정신, 그 두 가지가 그 작품 속에서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남자의 우정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베토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라 그랬으니까 베토벤의 생애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들이 그 작품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으면서 음악가하고 음악을 소재로도 이런 그 세계 문학사에 남을 만한 작품을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지금을 잠자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로맹 롤랑이 쓴 작품들을 좀 찾아서 읽었던 편이고요. 그 중에 한 권이 또 베토벤의 생애라고 하는, 또 짧지만 베토벤의 생애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에세이도 읽은 적이 있고요. 로맹 롤랑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멀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끝까지 좋아하는 세계문학에 속하는 작가가 3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현대 그리스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르만 헤세예요. 이 세 작가는 제가 지금도 거의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거의 매일 읽고 있는 작가들인데요. 먼저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인들에게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작품 외에도 이제 등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전집을 모아놓은 건데요. 조르바뿐만 아니라 희곡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쓴 그 미알레스 대장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니코스 카잔차키스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가 끝난 시점,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그 방랑에서 돌아와서 이타카로 돌아와서 자기 부인 페넬로페에게 구원했던 수많은 이웃 남자들을 전부 활로 쏴서 척살한 다음에 피 묻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으로 그 안에 침실로 들어가는 그런 걸로 끝나거든요.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는 거기에서부터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카잔차키스는 호메로스의 뒤를 이어서 오디세우스의 뒷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그마치 딱 맞아떨어지는 33,334행이라는 방대한 그런 행수로 오디세우스의 그 말하자면 복수 이후의 얘기를 또 썼어요. 그 작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영혼의 자서전이라 그래갖고 카잔차키스가 그리스 전체를 돌면서 수도원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수도원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 그거를 또 자서전 형식으로 썼던 책도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대학원 석사 시절에 읽으면서 인간답게 산다는 게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던 작품들도 있고요. 지금도 같은 저에게 카잔차키스의 작품들은 그 뭐랄까요, 그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도덕성의 어떤 극치, 그리고 정직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카잔차키스라는 작가는 이 지성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고 많은 것들을 읽고 또 많은 것들을 남기고 소위 말하면은 삶을 거의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살다가 간 작가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자서전 그게 아니고 영혼의 자서전 말고 그 두 번째 부인이죠. 엘레니 카잔차키스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글에 보면은 그 카잔차키스가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문지방을 넘어서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어떤 군주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긍정을 해서 아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뭐랄까요 흠결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런 작가라는 면에서 저는 거의 카잔차키스는 숭배를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제가 도스토옙스키는 뭐 대학 시절에 대학교 아마 신입생 때 데뷔 작품 가난한 사람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책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길래 이걸로 작품을 썼을까? 근데 정말 작품을 읽어보니까 지질이 공상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편지 내용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볼 때는 정말 가난이 저렇게 사람을 처절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를 숭배하고 정말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그쪽으로 결혼을 하는 여자의 이야기, 거기에 어떤 스스로 거기에 어떤 뭐랄까요 패배감이랄까 아무튼 굉장한 또 슬픔을 느끼는 남자 주인공. 근데 이런 러시아의 그런 빈민층을 소재로 해서 쓰여진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데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도 보시면 또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전집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읽으면서 데뷔작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그 다음에 뭐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정치적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사형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발사 소리만 들으면은 그냥 죽을 수 있을 건데 이제 황제한테 그냥 이제 특명이 내려와서 사형은 면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죠. 그래서 유형을 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 수용을 겪으면서 그거를 겪고 나서 쓴 작품이 또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도 제가 아마 대학 시절에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은 사람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막 구타와 폭력이 반복되는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먹을 것도 아주 열악하고, 그다음에 강제 노동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죄수들끼리도 반목도 있고, 오히려 인간하고 그 강제 수용소 주변에 있는 동물들하고 우정이 맺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아무튼 대단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작품들인데, 현재까지는 제가 이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전 작품 중에서 두 편을 남겨놓고는 다 읽었죠. 그러니까 악령하고 백치라는 작품 두 개를 남겨놓고는 데뷔작부터 까르마조프까지 다 읽어서 한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일관되게 끌어가는 동력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와중에 있고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을 데뷔작부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부터 마지막 까라마조프 형제들까지 다 읽으면 아마 인간으로서 앞으로 겪게 될 고뇌랄까 뭐 슬픔이랄까 모순이랄까 하여튼
인간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인간 조건이 힘든데,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작품 속에서 거의 다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집을 읽게 되면 그냥 고마고마한 군소 작가는 안 읽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세계문학 작가들이 있지만 그 도스토옙스키만큼 인간의 막 심층 심리를 파고들어서 그렇게까지 막 헤집어 놓는, 그래서 독자를 막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데 읽고 나면 시원해져요. 이런 작가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극한까지 어떤 인간을 막 발가벗기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여튼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어두면 다른 여타 군소 작가는 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헤르만 헤세가 있거든요. 근데 헤르만 헤세는 이 아래쪽에다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장 박사님은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에 대해서? 아니 저도 이제 약간 철학적이고 수레바퀴 밑에서라든가 예. 지성과 사랑이라든가 이런 그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심오한 어떤 좀 약간 이제 도스토옙스키와는 좀 다른 좀 다르죠. 예, 그분은 이제 워낙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 이제 헤르만 헤세는 어떤 삶을 약간 철학적이고 또 어떨 때는 불교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것들이 헤르만 헤세만의 또 약간 그걸 좀 온유하게, 또 헤르만 헤세는 막 아주 또 강하게 뭐 쓰고 그러진 것 않죠. 같지는 않고 예, 예. 그런 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는 뭐 한국 사람들에게 데미안 같은 소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레바퀴 밑에 정도, 조금 더 읽은 사람은 뭐 크눌프라든가 뭐 시타르타 정도까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논술 같은 것에 데미안이나 특히 수레바퀴 밑에서 같은 게 인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작품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헤세 작품은 청소년용은 따로 없어요, 사실. 데뷔 작품이 페터 카멘친트라는 작품인데 27의 작품을 썼어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쓴 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그래서 그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전기를 쓴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수레바퀴 밑에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자신의 생애나 자신의 살아오면서 경험들을 작품에 담게 돼 있어요. 헤세만큼 그 자사전적인 요소가 작품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작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페터 카멘친트부터 마지막 작품 유리알 유이까지 거의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르바케 밑에서라는 작품도 사실은 헤세가 15살 때 마을브론 신학교에 갔다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 억압하는 게 싫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그냥 시를 쓰겠다고 뛰쳐나왔죠. 그 다음에 뭐 서점의 견습 사원으로 있다가 시계 부품 공장에 공원으로 있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27에 데뷔작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밑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라는 주인공이 사실은 헤세의 모습이에요. 거기서도 한스 기벤라트가 수도원에 이렇게 합격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자살로 봐야죠.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헤세가 자신이 그런 겪었던 것을 그렇게 드러낸 건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헤세 작품은 어찌 말하면 지금은 시기가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 작품이 많이 읽혔던 때가 60년대 미국에서 히피들 중심으로 많이 읽혔었대요. 그러니까 헤세의 전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 예찬이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방랑하는 방랑자를 굉장히 헤세라는 작가가 동경하고 있어요. 헤세는 평생 그러니까 시민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서로의 욕망이 막 부딪히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 논리 같은 거, 권력 같은 다툼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민 사회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벗어나서 자연 두 개가 항상 대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세라는 사람은 대중 속에 시민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살고 싶은 욕망이랑 거기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집거하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동양 사상이나 인도 사상이나 이런 것을 심취하면서 명상적으로 살고 싶은 두 가지가 항상 욕망에 충돌하고 있어요. 그게 데뷔작부터 마지막 유리알 위까지 거의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헤세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많이 쓰고 그랬다가 외국노로 몰려가고 거의 스위스로 쫓겨가도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평생 독일로 안 돌아가고 스위스에 남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 독일 국민에게 외국노로 몰렸기 때문에 작품을 발표해도 읽어준 사람은 없었고요.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는 작품이 완전히 다 분사돼 버리고 독일 내에서는 출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가가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자연을 관조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었고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날 것도 거의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황해의 일이라는 작품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나온 작품이 황해의 일인데 거기에서 보면 2차 대전을 거의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복권이 돼서 다시 독일에서 출판도 되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헤세를 읽는다고 한다면 당위성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헤세는 오히려 지금처럼 막 지금이 5세대인가요? 5G인가요? 그 다음에 뭐 8K 시대 5G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휴대폰, 뭐 첨단 뭐 전기자동차 같은 우주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과학의 정점을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건지 무엇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을 똑바로 볼 건지 그럴 때 헤세 작품이 아마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헤세는 뭐 하여튼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하고요 도스토옙스키랑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는 눈 감기 전까지 아마 곁에 있을 작품들이에요. 그런 작가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헤세도 이야기하고 니콜스 카잔차키스 발음이 어렵죠. 카잔차키스하고 이제 도스토옙스키인데 저는 이제 그 물론 세 분이 다 중요한데 그 도스토옙스키를 들으니까 그 시가 생각이 하나 나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하에서 정말 이제 이육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를 쓰다가 이제 이렇게 막 폭탄 던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육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의열단의 또 멤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폭탄을 던지다가 시간 나오면 시를 썼는데 유명한 대가가 돼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단한데 이육사의 시도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절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했을 때 애송하는 시인데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독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역시 대단한 기억력이시군요.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나? 이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와 강철을 약간 반어적이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이 산다는 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일종의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런 한계 상황에 대해서 실존주의자인 야스퍼스가 그러니까 실존과 존재의 차이는 존재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eing이잖아요. 그냥 있는 것인데 실존이라는 것은 existence
있는 것 플러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에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게 바로 실존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제가 세 위대한 작가들 들어보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실존의 문제 이런 걸 참 잘 다루는 그런 작가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뭐 이제 하나 더 이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세계문학은 그렇게 마무리 좀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 작가 중에 1세대 그 희곡 작가가 뭐냐면 김우진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김우진, 예, 알고 네, 있습니다. 김우진이라는 작가가 이제 가수 윤신덕과 현해탄에서 이렇게 이제 예, 알고 있어요. 동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죽게 예, 됐는데, 자살했죠. 그렇게 자살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한 20대 후반에 죽게 돼요. 그렇지만 뭐 작품이 한 500편 넘게 되는데, 목포에, 천재네요. 네, 그렇죠. 목포에 가도 이제 목포문학관에 김우진 그에 관련된 그런 문학관이 또 있어요. 김우진 문학관이 따로 있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보면, 저도 이제 김우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 김우진은 영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원래 이제 농고 출신인데 일본에 가서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김우진의 작품을 보면 재밌는 것은 상당히 사회성이, 이영녀라든가 그렇죠. 그 여러 작품들이 있거든요. 난파라든가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런 김우진의 작품의 특성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버나드 쇼와 스트랜드 베리가 등장을 해요.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이영녀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면 김동인의 감자가 소설이라고 하면 희곡판 김동인의 감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영녀라는 작품이거든요. 유달산 아래에서 이제 몸을 파는 이제 이영녀의 어떤 이야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버나드 쇼를 이제 저도 상당히 좀 메이저 바바라든가 버나드 쇼가 이제 맨앤 슈퍼맨 되게 많이 제가 이제 있으니까. 석상 논문이 버나드 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나드 쇼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 버나드 쇼가 이제 정말 사회극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것에 대한 그 대가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버나드 쇼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작품을 쓰면서 이제 전공자시니까 자신이 이제 사회극을 써야 될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그 사람이 그런 사회극을 쓰면서 먹고자 하려는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래전 쓴 거라서 예. 기억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일반- 있는데요. 우선 버나드 쇼는 잉글리시가 아니라 아이리시예요. 아일랜드 작가예요. 아일랜드는 잘 아시겠지만 잉글랜드의 식민지 내지는 속국이었고요. 지금도 뭐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지배 권력에 관한 저항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이제 그래서 특히 버나드 쇼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개혁,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랄까. 그래서 계급 자체를 뒤엎지를 못하겠지만, 그냥 버나드 쇼의 작품, 그러니까 글 쓰는 경향을 그냥 대충 한마디로 드라마 오브 아이디어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극이라고 말을 하는데, 버나드 쇼 이전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뭐 대중을 계몽하겠다거나 사회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 입생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런 건 아니지만 버나드 쇼가 작품을 쓰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보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게 이렇게 해서 어떤 뭐 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보태거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버나드 쇼는 거의 평생 뭐 사상극을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지만 그 작품 속에는 뭐 매춘부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지금 말하신 것처럼 구세군이랑 연관된 메이저 바바라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남성관 여성관을 좀 뒤집어 갖고 원래 그 구애할 때는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하는데, 맨의 슈퍼맨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구애를 하잖아요. 슈퍼맨을 낳기 위해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성의 역전, 그러면서 여성 권리에 관한 어떤 옹호랄까.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에 관한 권리가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제시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우선은 그 버나쇼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스스로가 개혁가였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효과를 받는지는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오래전 얘기라 그 정도면 아주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버나쇼에 정도가 대해서. 아주 잘하죠. 뭐 저도 이제 버나드 쇼를 뭐 정확하게 뭐 전공자는 아니어서 모르는데 하여튼 이 버나드 쇼의 그런 어떤 니체의 초인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초인 사상. 저는 특히 이제 버나드 쇼의 작품은 메이저 바바라보다는 이제 맨앤 슈퍼맨을 정말 예. 감동적으로 읽었던 예. 그 작품이어서 그게 이제 관심이 많은데 약간 니체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초인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상당히 이렇게 잘 녹아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예.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맨앤 슈퍼맨에서는 그냥 쇼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인류에게 변화랄까 진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안 되고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기서 라이프 포스라고 그러죠. 라이프 포스가 있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지적인 남자하고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슈퍼맨, 초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초인이 인류를 변혁해서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다는 건데 초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영어로 슈퍼맨이니까 하늘 나는 슈퍼맨인가 무슨 외계인이랑 싸우나? 이게 아니고 그 인간 자체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각성 그래서 높은 도덕성을 가지게 되거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지극히 윤리적인 인간 그래서 그거를 현실 사회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사회 전체가 폭력이나 이런 거에 휘둘려서 막 전쟁 상태로 나갈 때 거기에 과감히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생각에는 진짜 슈퍼맨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자꾸 내전이 벌어지는 거고 민족 분쟁에 전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쇼가 그 작품에서 말했던 슈퍼맨은 정말 육체적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고 초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불의를 보았을 때, 그리고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거를 올바르게 그러니까 되찾고 싶어서, 질서를 다시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거기에 변혁을 위해 뛰어드는 사람이 사실은 슈퍼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이 사회라는 것은 정말 이 문학의 힘이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The pen is mighty and the sword 이런 말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무는 무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고 이 글의 힘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번역을 해 나간다는 게 저는 이렇게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의 또 어떤 놀라운 힘이고 그 작품이라는 것은 정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죠. 정말 예를 들어서 논어라든가 이런 건 3,000년 전에 맞아요. 공자의 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아직까지도 또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까? 정말 유명한 책들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인간의 어떤 심연에 대한 어떤 뭐 셰익스피어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심연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 뭐 리플렉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고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 이제 뭐 정말 이 문학이라는 것의 묘미가 저는 이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 속에 내가 이제 나는 약간 처음에는 관조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결국 내가 이제 그 작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작가가 이제 창출한 이제 김동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형 조동설이란 말을 쓰는데 그 작가가 창출한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으로 이제 어시뮬레이션 동화가 되어서 같이 그런 어떤 작품 속을 따라가는 어떤 동행인이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배우가 연기를 할 때도 정말 그 뭡니까 배우가 맡은 역할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정말 그 뭡니까 작품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가 맡은 역할 따로 나 따로 하면 이게 안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그 북미 아메리카에서 보자면 인디언들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뛰다가 내려서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본대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자기를 이제 따라오는데 좀 늦어질까봐 늦어질까 그 봐. 영혼이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하. 자기가 달려온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상징적이네요. 네, 그렇죠. 아. 실제로 뭐 자기 어떤 내면이 그렇죠.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분 이제 그 북미 인디언들의 어떤 그 전통인데 그러니까 문학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글을 썼지만 그 속에 어떤 작가의 사상 또 세계관 그리고 독자들의 이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그러니까, 될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문학에 유명한 작가들이 많지만 하여튼 어떤 작품을 읽던 간에 그 작가들의 그 촉수라고 하죠. 세상을 보는 촉수, 그다음에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작가들의 그 솜씨.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잘 쓰여진 문학 작품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면 아마 앞으로의 삶이 비록 조금 힘들고 뭐 변화가 없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진보가 없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가 마음 먹은 대로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일이 그리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내 앞을 막아서는 것들이 아마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물이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장애물을 현명하게 이렇게 잘 건너가야 될 텐데 거기에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게 있다면 그게 문학이 아닐까. 저는 아무튼 영문학을 공부한 거는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곁다리로 유럽의 그런 문학을 접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얘기 나눌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문학도 이제는 변방 문학은 아니고요. 한국 문학도 포함해서 세계 문학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글로 쓰여진 작품을 읽으면서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못지않은 작가들도 사실 지금 여러 많이 하셨죠. 김동인이나 뭐 그다음에 이광수나 이런 작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작가의 작품들도 세계 문학에 못지않게 당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도 현대 한국인이 읽어도 일정 부분 또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문학이 갖는 힘은 바로 뭐 한 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잣대를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냐, 돈이라는 잣대냐, 뭐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욕망의 잣대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데 한국 문학을 포함한 세계 문학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이제 독일어로 이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인데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잘 반영을 하면서 작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민필의 힘을 빌려서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그 자기의 생각을 어떤 경우는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작가 그 정철 같은 작가들은 이제 송광정철 그렇죠. 예. 뭐 관동별곡, 삼인곡, 성민곡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유배를 가느냐는 것을 이제 그렇죠.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삼인곡은 독백 형식,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성민곡은 감녀와 을녀의 어떤 대화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송광정철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작품이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검열에 걸려서. 예. 걸리버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도 예, 예. 그리고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렇죠. 출세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불만이 쌓여요. 그리고 자기가 성직자로 있었는데 영국 사회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걸리버의 입을 빌어갖고 그게 영국 사회를 신랄하게 그렇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그거는, 학대해서 가고 예. 학소해서 가고 어린이용 동화책이 절대 아니고 맞아요. 풍자 정신에 네, 빛나는 그렇죠. 영국의 당대 사회를 굉장히 까발리는 네, 그래서 깨부수고 있는 네.
대단한 네, 작품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도 옛날에 볼 때는 뭐 이런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되게 동화라고만 생각했는데 동화라고만 그렇죠. 그 속에 정말 다양한 어떤 음.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한준이 이제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뭔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되고 보이나니 보이고, 그렇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제 옛날에 보던 것과 그렇지, 다르다. 다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에서 맞아요. 이제 그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렇죠.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제 그거를 그분의 말을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쓰신 거죠. 근데 하여튼 정말 아는 만큼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세계 문학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다양한 한국의 문학까지 이렇게 한국 문학은 예, 이제 다음 편에 그렇죠. 다음번에 이제 저 메이저 바바라를 쓰신 그 버나드 쇼까지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어갔네요. 그러네. 예, 참 이렇게 문학의 이야기는 정말 네버 엔딩입니다. 끝이 없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